100년도 넘는 일본 해운업계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40년 전통의 거대 기업 세 곳이 힘을 합쳤는데도 단 한 곳의 한국 회사에게 완전히 밀려났거든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340% 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두바이 항만청 12년차 전문가와 브라질 탐사기자가 각자 다른 현장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미르입니다. 두바이 항만청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물류 전문가죠.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수백 척의 컨테이너 선들을 관리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물류 흐름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바이 항구는 세계 경제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저는 전 세계 해운업계의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거든요. 어떤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항구의 데이터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해운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본 우선, 상선 미쓰이, 가와사키 기선. 이 세 회사는 각각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아시아 해운업계를 지배해왔죠. 특히 일본 우선은 1885년에 설립되어 1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우선은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 해운업계를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1위 기업이었습니다. 상선 미쓰이는 미쓰이 재벌의 핵심 기업으로 일본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했고요. 가와사키 기선은 조선업과 연계해서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어요. 2017년 이 세 거대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원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당시 업계에서는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세 회사의 선봉량을 합치면 세계 6위 규모였거든요. 아시아 해운업계의 새로운 강자가 탄생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140년 전통의 일본 우선과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두 회사가 합쳤으니 당연히 무시무시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매일 확인하는 두바이 항구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ONE의 컨테이너선 입항 횟수는 예상만큼 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HMM 선박들이 점점 더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HMM은 현대상선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었죠. 2016년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두바이 항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동료와 함께 월간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컨테이너 처리량 통계를 보다가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HMM의 월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원을 넘어선 것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 오류가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데이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140년 전통의 일본 기업 세 곳이 합쳐서 만든 거대 기업이 한국의 단일 기업 한 곳에게 밀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합친 팀이 한국의 한 팀에게 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두바이를 거쳐가는 물동량, 선박 규모, 운항 노선 모든 면에서 HMM이 ONE를 앞서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일본은 해운업에서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본력도 풍부하고 경험도 훨씬 많았죠. 그런데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탐사기자예요. 10년째 남미 지역의 사회 현상과 국제 문화 교류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아시아 문화의 확산과 그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왔어요. 사미르가 두바이에서 해운업계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을 바로 그 시기,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바로 브라질 내 한일 국제 결혼 급증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글로벌 방송사에서는 매년 남미 지역의 혼인 통계를 분석해요. 이민자들의 결혼 패턴을 통해 문화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2023년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 결혼이 전년 대비 무려 340%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파울루뿐만 아니라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심지어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결혼들의 특징이었어요. 대부분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주한 여성들이 현지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 여성들이 같은 동양권인 일본 남성이 아닌 한국 남성을 선택하는 걸까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일본 남성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저희 방송국 편집장은 이 현상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분명히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생긴 피상적인 현상이겠다고 말이에요. 자세히 파보면 문제점들이 드러날 테니까 그런 각도로 취재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집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겪는 문화적 갈등, 언어 장벽, 가족 내 권위주의 문화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경고성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편집장의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드라마나 케이팝의 영향으로 생긴 환상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을 다루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취재를 진행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5쌍의 한일 부부를 인터뷰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미유키와 준호였어요. 미유키는 도쿄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브라질 지사로 파견되었고 준호는 상파울루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죠. 두 사람은 현지 일본인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두 번째 부부인 유리와 성민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유리는 일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한 후 브라질로 이주했어요. 성민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 교포였죠.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이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분위기,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 육아와 가사를 모두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하지만 한국 남성과 함께하면서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어졌다고 했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더 두드러졌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이들 부부들은 서로에게서 자신들이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에는 일본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한류의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을 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현실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드러날 거라면서 말이에요. 편집장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만난 부부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케이스들이었으니까요. 진짜 현실을 보려면 한국 현지로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내심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한국에 특별한 게 있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저 사미르는 나라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바로 그날, 두바이 항만청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데이터들이 드디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일본 해운업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해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당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해운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해운사들이 주력으로 하던 벌크선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벌크선은 철광석, 석탄, 곡물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하는 배인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한 거죠. 제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벌크선 운임은 2008년 이후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어요. 하루 운임이 10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이는 해운사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 너무 많은 선박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화물량이 줄어들자 배는 넘쳐나는데 실을 화물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의 새 대형 해운사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일본 우선은 벌크선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려 했고 상선 미쓰이는 자동차 운송에 특화하려 했으며 가와사키 기선은 LNG선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런 분산된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은 있었지만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2017년 새 회사는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통합해 ONE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째, 서로 다른 기업 문화와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째, 고객 관리 시스템이 혼란을 겪으면서 서비스 품질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어요. 셋째, 통합 과정에서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이탈했어요. 넷째, 고객들은 불안정한 서비스에 불만을 표했고 일부는 다른 해운사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ONE 출범한 첫 해에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통합 이전 새 회사가 처리하던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거죠. 반면 한국의 HMM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상선 시절부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2016년에는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을 정도였죠. 하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투자였어요. HMM은 2018년부터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무려 12척이나 발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결정을 우려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회사가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HMM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초대형선은 운항 효율성이 뛰어나서 연료비와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대형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 해운 동맹에 가입한 것이었어요. HMM은 2020년 THE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면서 전 세계 주요 항로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하파그로이드, 양밍, ONE과 함께 구성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HMM이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멤버가 되었어요. 제가 두바이 항구에서 목격한 변화도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정기적으로 입항하기 시작했고 처리하는 물동량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2021년 데이터를 보면 HMM의 선봉량이 170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ONE는 140만 TEU에 머물렀어요. 세 회사가 합쳐진 거대 기업이 한국의 단일 기업에게 추월당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HMM이 ONE를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수익성에서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제사장 첫인상부터 흔들린 편견. 사미르가 두바이에서 해운업계의 거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저 라라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깔끔한 공항, 효율적인 시설들.
어느 선진국이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장비가 너무 무거워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더라고요. 영어로 말을 걸어온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도움을 제안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택시 정류장까지 캐리어를 끌어줬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계산적이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구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기사님이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브라질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하면서 한국에 처음 왔냐고 뭐 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자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한국의 좋은 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점, 가볼 만한 곳들. 심지어 택시비도 미터기보다 적게 받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저는 그 기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는데 옆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우산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저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브라질 같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우산을 돌려주러 갔을 때 그 여성분이 제게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시더라고요. 비 와서 춥다면서 몸 좀 녹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편집장의 지시를 생각하면서 저는 애써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다 서비스일 뿐이야.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며칠을 더 지내면서 제 편견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취재를 갔을 때였어요.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사과 한 개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왔다면서 우리나라 사과 맛 좀 보라고 달고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하나 갖고 뭘 하냐면서 우리나라 음식 맛있다고 고향에 가서 자랑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외국인인 저를 대접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식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김치찌개를 공짜로 더 주시더라고요. 김밥만 먹으면 심심하다면서 이것도 같이 드시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김치 먹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마치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친근함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약자석이 텅 비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한 번은 임산부가 지하철에 탔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는 바람에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도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편집장이 원하는 부정적인 면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물론 완벽한 사회는 아니에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무뚝뚝한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인이라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날부터 내 편견이 흔들리고 있다. 정말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놀랍다.
라라가 서울거리에서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놀라고 있을 그 시각, 저 사미르는 두바이 항만청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왜 일본은 방어적으로 대응했고 한국은 공격적으로 나아갔을까요? 동료인 압둘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 전략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일본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해운업계는 위기 상황에서 방어적 통합이라는 전략을 택했어요.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 거죠. 이는 일본 특유의 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오에니의 통합 과정을 보면 이런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새 회사의 기존 직원들을 최대한 고용 유지하려고 했고, 각 회사의 전통과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화합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했거든요. 더욱이 일본 해운업계는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성공 방식을 버리기 어려워했습니다. 압둘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일본 회사들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기존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선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이에요. 반면 한국의 H&M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공격적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글로벌 동맹 가입, 새로운 항로 개척. 모든 것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기회를 잡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의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도전 정신이 있어 보였어요. 안정보다는 성장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경영 전략에도 반영된 거죠. 저는 H&M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2018년 초대형선 발주 결정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거든요.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H&M 경영진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크게 한번 도전해보자. 성공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 기업들과는 정반대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했다면 H&M은 성공할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H&M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초대형 선들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도 완벽하게 부합했어요.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대란에서도 H&M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운사들이 운항을 축소할 때 H&M은 오히려 운항을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거든요. 제가 정리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안전한 길을 택했고 한국은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명암을 만들어냈다. 압둘이 제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라면서 결국 문화가 경영 전략을 좌우하고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선택이 단순히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다는 거라고요. 철저한 시장 분석과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산된 위험이었거든요. 실제로 H&M은 초대형선 발주 결정을 내리기 전에 10여 개월에 걸쳐 시장 조사를 했어요. 글로벌 물동량 증가 추세, 환경 규제 강화 일정, 경쟁사들의 동향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했죠. 반면 일본의 오에니은 통합 자체에만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 회사를 잘 합칠 것인가에만 신경 쓰고 정작 통합 이후의 시장 전략은 소홀히 했습니다.
사미르가 두바이에서 문화와 경영 전략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 저 라라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닷새째, 저는 드디어 핵심적인 취재 대상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가정을 직접 방문하게 된 거죠. 상파울루에서 인터뷰했던 유리 씨가 서울에 사는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아키코라는 일본 여성과 결혼한 박진우 씨 가족이었습니다. 아키코 씨는 도쿄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다가 3년 전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진우 씨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2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평범한 한국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놀란 것은 진우 씨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키코 씨는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고요. 진우 씨가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말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에서도 요리하는 남성들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여든이 가까운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돌보면서 동시에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존댓말로 말을 거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그 표정과 어조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우 씨와 시아버지가 함께 서빙을 하는 거예요. 아키코 씨는 아이를 돌보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라주고 있었죠. 아키코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보이느냐고 처음에는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저를 완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준다고 했어요. 식사 중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키코 씨를 부르는 호칭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아키코 씨 앞에 놓으면서 하는 말에 아키코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아키코 씨는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일본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보통 좀 거리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첫날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일본에서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친정 부모님 곁에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가족애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진우 씨가 했고 시아버지는 손자를 목욕시키러 갔어요. 아키코 씨는 편안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매일 이러냐고요. 아키코 씨는 거의 매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절대 안 하게 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직장 일도 하고 육아도 하니까 집안일은 우리가 한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브라질에서 만났던 일본 여성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말이에요. 아키코 씨가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어요. 육아, 가사, 시부모 모시기까지. 심지어 직장을 다녀도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여자라서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가족들이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주고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카메라로 이런 장면들을 담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친절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정이라는 정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포장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딸,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도 보내드리라고, 우리가 딸을 잘 돌보고 있다고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키코 씨가 그 김치를 받아들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함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혈연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족의 조건 없는 받아들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라라가 진정한 가족애를 목격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두바이의 저 사미르는 항구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평소처럼 두바이 부두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나갔어요. 그날은 특별히 HMM의 최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날이었거든요. 부두에서 바라본 그 배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400m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이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순한 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가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이 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생각났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MM은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이런 초대형 선을 건조하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분석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방어적 접근과 한국의 공격적 전략,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서로 다른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제 앞에서 출항하는 이 배 한 척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전략과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이에요. HMM이 초대형 선 건조를 결정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무모하다고 비판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운송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던 거죠. 반면 일본의 오해니은 기존 선박들을 통합 운영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혁신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출항하는 HMM 선박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해운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 두바이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들을 보면 한국산 제품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그리고 문화 콘텐츠까지. 특히 문화 콘텐츠의 경우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문화 상품이라고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관련 상품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 모든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통된 원인이 있는 걸까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분석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운업에서도 그랬고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두바이는 전 세계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기업들을 지켜봤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보통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한국 기업들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한 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거든요. HMM의 경우도 정확히 그런 패턴이었어요. 몇 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선 거죠. 해가 지면서 두바이 항구에는 점점 더 많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선박들이 정박해 있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선박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새롭고 현대적인 디자인,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까지. 저는 그날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DNA가 있는 것 같다. 해운업에서 보여준 이런 변화가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각 한국의 골목길에서는 라라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가족과의 저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라라는 우연히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할머니를 보고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양보하는 젊은이들, 고마워하시는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위기. 라라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브라질에서 만났던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느꼈다는 그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제도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관심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이었어요. 라라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집장이 원했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여성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인 것 같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분야를 관찰하던 두 사람은 놀랍게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미르는 산업 현장에서, 라라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함의 핵심에는 도전 정신과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라가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 사미르는 두바이 항만청에서 올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아시아 해운업계 변화 분석 및 향후 전망이었어요. 1년간의 데이터 분석과 관찰 결과를 종합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에서 저는 주저없이 HMM의 약진을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았어요. 선봉량 기준으로 아시아 해운업계 1위로 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HMM이 보여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운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오엔이은 여전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 계획도 보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HMM의 성공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안정성을 추구한 일본과 성장성을 택한 한국의 서로 다른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런 예측을 덧붙였어요. 향후 10년간 아시아 해운업계는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해봤어요. 이번 분석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산업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문화적 특성이 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한국의 도전 정신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이 HMM의 성공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어요. 같은 시기 상파울루의 라라는 자신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라라는 편집장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편집장은 여전히 경고성 다큐멘터리를 원했지만 라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프로그램을 제안했거든요. 라라가 촬영해온 영상들은 편집장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문화적 갈등이나 가족 내 권위주의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진우 씨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에서 촬영한 영상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는 모습, 남편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분담하는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키코 씨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편집장도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결국 방송국 회의에서 라라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프로그램 제목도 그들이 선택한 이유로 확정되었습니다. 라라는 프로그램 기획안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제 결혼 증가 현상에 대한 보고가 아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라라가 담아온 한국 가족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특히 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몇 주 후 라라에게는 다른 남미 국가들의 방송사에서 비슷한 프로그램 제작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모든 곳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화 교류 현상을 다루고 싶어 했거든요. 라라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미르와 라라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어요. 사미르는 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 능력을 알렸고, 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인간성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동일했어요. 경계를 넘는 용기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HMM은 기존의 안전한 경영 방식의 경계를 넘어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고, 그 결과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일본 여성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한국 가족들은 혈연의 경계를 넘어 진짜 가족애를 보여줬습니다. 석 달 후 사미르의 보고서는 중동 지역 해운업계의 표준 참고 자료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항만청과 해운사들이 한국 해운업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려고 했거든요. 라라의 다큐멘터리는 남미 전역에서 방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감행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어떤 기업들은 혁신을 추구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경계를 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미르와 라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발견하고 전한 진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